네, 여러분. 특허 출원권에 대해서 우리 전 시간에 좀 살펴봤었는데, 출원권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그리고 특허 출원권이라는 권리가 어떤 성격을 가진 권리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는 우리는 발명가 또는 그 승계인이 돼서 직접 되어보고, 특허 출원을 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허법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허법은 상당히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조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 아주 구체적인 실질 법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강학적이고 규정적인, 우리 성문법 국가에서는 기본 3법 같은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서 특허법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인물 8페이지 하단에 특허 출원 절차라고 해서 서론, 특허권은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특허권 설정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특허 출원을 해야지만 출원하는 것을 특허청이 심사를 하고 결국 심사 결과 오케이다 라고 하면 특허권 설정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통상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서류가 제출되는데 명세서에 반드시 특허 청구의 범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서론에서 세 줄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먼저 특허권은 특허 출원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심사를 하고 특허 등록의 요건이 충족된다 라고 보면은 특허청이 특허권 등록을 하면서 발생한다. 이거 우리 이제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야겠지. 근데 일단 특허 출원을 하려면 특허 출원 서류를 내야 되는데 특허 출원서가 되겠죠. 특허 출원서를 내는데 이거는 보통 변리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이 된다. 그래서 변리사, 우리가 뭐 기술자로서 혹은 뭐 과학자로서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건 뭐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기술 분야니까 이거를 특허 출원서로 만들려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 서류는 뭐 명세서, 뭐 도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면 같은 게 특허 심사관이 심사하기에 용이한 양식으로 잘 그려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한테 이제 돈을 드리고 의뢰를 하면. 자, 세 번째, 명세서에 반드시 특허 청구의 범위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은 특허 출원을 할 때는 특허 출원서 말고도 기본적인 서류가 특허 출원서고, 이거 말고 명세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이 명세서라는 거 안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특허 청구의 범위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를 내야 되는데 특허 출원서를 낼 때 반드시 명세서라는 걸 같이 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명세서 안에는 다른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특허 청구의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특허 청구의 범위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발명이 있을 수 있지. 특정한 발명. 우리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하나의 특허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는 특허권의 내용은 어떤 특정된, 특별히 정해진, 딱 정해진, 범위가 딱 정해진 하나의 발명에만 해당된다 라는 거예요. 줄 수 있다, 특허권을. 아셨죠? 근데 이 하나의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특허권의 내용인지를 기술해 놔야겠죠. 네.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를 만들었다, 누가 발명을 했다, 컴퓨터를 만드는 것 이렇게 써서 낼 수는 없겠지. 그러면 컴퓨터를 만드는 발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기술적인 중요한 내용. 그거를 특허 청구의 범위라 그래서 뭐를 이용해서 뭐를 어떻게 만들고 뭐랑 뭐를 연결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곧 발명의 중요한 내용인 거지. 그리고 결국은 범위가 돼요. 이거를 명세서 안에 있는 특허 청구의 범위라는 곳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발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특허권을 받았을 때 이 범위에 대해서만 내가 배타적으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범위가 정해져야지만 이 범위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특허권에 대한 다툼이 없겠죠. 만약에 이거를 두루뭉실하게 적었다거나 너무 광범위하게 적었는데도 특허권을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발명한 것에 대한 주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들,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발명을 해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겠지. 그래서 특허 출원서를 제출할 때는 명세서라는 양식 안에 특허 청구의 범위를 상당히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출원 절차의 원칙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서면 양식주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 출원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국어주의. 특허 출원 서류는 기본적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 도달주의라는 게 있어.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이건 선원주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단 우편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도달주의라는 건 다시 민법으로 돌아와서 민법상 의사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가 표시된 상대방한테 전달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달주의라는 건 상대방, 내 의사를 표시하는 상대방에게 쉽게 말해서 내 의사가 전달되었을 때, 도달했을 때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딱 됐던 그 시점, 만약에 특허 출원서다, 이걸 내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특허를 출원했다. 언제 했냐? 이 특허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즉 우리가 특허청에 막 달려가 특허 출원 서류들을 들고 달려가서 현장에 창구에다 접수를 딱 시켰을 때 도달한 걸로 봐요. 즉 그때가 출원의 시점이다. 출원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계속 말하고 있죠. 왜? 우리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즉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요즘은 이 정보기술도 발전하고 학회나 그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간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그만큼 정보에 대한 공유도 활발하기 때문에 동일한 발명,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슷한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어.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출원한 사람이 임자겠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특허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출원의 선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하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만 우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돼 있어.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허청이 대전에 있는데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대전에 사는 과학자하고 부산에 사는 과학자가 동시에 연구를 끝마쳤어. 그래서 대전에 있는 사람은 11월 15일에 특허청에 가서 직접 가서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시켰고, 이게 출원일이지. 그쵸? 부산에 사는 사람은 11월 14일에 특허청으로 우편을 발송했어. 자, 도달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가가지고 접수했던 시점, 출원 서류가 접수된 시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대전에 사는 사람이 먼저겠죠. 14일에 우편 보낸 우편물은 16일에 도착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쵸? 그럼 도달주의 원칙이면 대전에 사는 사람이 무조건 누가 돼? 선출원자가 되죠. 즉 대전에 사는 사람만 결국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되지. 그쵸? 근데 우리는 발신주의의 예외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격지자, 즉 거리가 먼 사람들 간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우리가 민법의 대원칙으로, 원래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격지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우편을 보냈을 때, 즉 발신한 날, 발송한 날 의사표시가 됐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에 11월 14일 소인이 찍힌 문건이 16일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15일이 후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도달주의의 원칙에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발신주의의 예외를 채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죠. 누가 굳이 우편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
자, 4번 1특허 출원주의 발명의 단일성에서 하나의 특허 출원에는 단일한 발명만이 출원될 수 있다. 단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복수의 청구항으로 기재될 수 있으므로 특허 청구의 범위에 복수의 발명을 기재하는 것이 인정된다 라고 해서 특정 발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써놨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개의 특허는 한 개의 발명만을 대상으로 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명세서 안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특허 청구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청구항이라고 불러. 청구항. 이 특허 청구의 범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 개의 발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근데 이게 발명의 단일성이에요. 이게 원칙인 거지. 근데 동일한 발명에 아주 여러 가지의 그 주요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드는 발명에 뭐 반도체에 관한 것, 만약에 그걸 다 만들었다면 어떤 하드웨어에 관한 것, 어떤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6개 정도로 구별이 돼 있다. 그럴 경우에 자, 특정 발명이라는 거 하나를 제일 위에 달아놔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대한 발명이다. 달아놓고 이 컴퓨터에 대한 발명을 여러 가지의 청구항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크게 하나의 발명으로 우리는 보겠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개개의 청구항으로 자, 무슨 하드웨어,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무슨 뭐 마우스 이런 것들을 다 발명했다고 치면 하나의 발명으로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또 풀어놨다라는 얘기지. 근데 권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게 나중에 특허권이 돼가지고 이거를 배타적으로 내가 뭐 나 혼자 실시해서 사용 수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실시권을 허락해주는 계약을 맺는다거나 할 때는 이 단일 청구항 하나하나씩도 우리가 객체로 삼을 수가 있다.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의 특허로 특허권자는 다 쓸 수 있죠. 당연히 배타적으로. 근데 내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는 반도체에 대한 것만 내가 돈을 받고 생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싶어. 반도체에 대한 것만. B라는 사람한테는 이 발명 중에서 두 번째 청구항이었던 뭐 하드웨어에 대한 것만 생산이나 양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싶어. C라는 사람한테는 뭐 마우스에 대해서만 주고 싶어. 이렇게 각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허 청구의 범위인 거고 그거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특정 발명이라서 이 모든 청구항의 내용을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특정할 수 있는 객체가 있다면 특정 발명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청구항을 기재해도 무방하다. 단 그렇게 했을 경우에 특허권이 만들어진다면 각각 개별 청구항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5번째로 선언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는데 동일한 발명이 별개로 출원된 경우에 어떻게 특허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는 선언주의, 즉 선출원주의를 선언주의라고 불러요. 선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었어. 지금은 뭐 알려진 국가 중엔 없겠지만 선언주의는 뭐라 그랬죠?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발명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실제 발명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발명자의 승계인까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해놨죠. 근데 혹시라도 이 기술을 갈취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끝내 밝혀지지 않아. 당연히 선언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먼저 출원했기만 했다면, 즉 선출원자의 지위를 갖기만 한다면 당연히 특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선발명주의는 권리의 진실성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진짜로 실제로 발명한 사람만 이걸 받을 수 있지. 근데 먼저 발명했는지 나중에 발명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발명만 했으면 그 사람이 특허 출원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진실에 기반하고 있지. 권리가 굉장히 타당한 권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선언주의에 의하면은 선후를 통한 기산점에만 좀 이득이 있을 뿐 사실은 권리의 진실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옛날에는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특허권을 부여할 때. 진실성에 기반한 아주 실질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어. 근데 그 나라조차도 선원주의로 바꿨다. 왜 그럴까? 특허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었죠?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결국은 산업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 수준을 촉진하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이, 발명이 최대한 많이, 빠르게 공개돼야겠지, 이 세상에. 비록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빨리 기술이 공개돼야지 이 기술을 회피하고 응용해가지고 더 나은 차원의, 더 발전된 차원의 기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원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출원하는 시점이 혹은 출원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선발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발명자인 나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느긋해져. 기술 수준을 촉진할 수 있을까? 퇴화시키겠죠.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 당연히 출원을 장려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 수준을 촉진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모든 나라들은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유인물 9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서 수수료 납부주의가 있는데 특허를 출원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 특허법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자, 밑에 큰 박스에 42조 특허 출원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려면 뭐뭐뭐 서류가 필요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포털 사이트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 어려운 서류가 아니니까 한 번씩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9페이지 하단에 그 중에서 출원서라는 게 있다. 특허 출원서는 특허 출원의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이거 없으면 누락이죠. 출원의 주체, 누가 발명을 했고 누가 특허 출원을 하는지, 절차를 밟는 자, 발명을 한 사람이랑 절차를 밟는 사람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출원권자의 대리인이 절차를 밟을 수도 있거든.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넣어야 된다. 특허의 취지, 이 특허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라는 그 취지를 적어놓은 기본적인 한 페이지짜리의 서류가 특허 출원서다. 두 번째, 특허 명세서는, 명세서란 발명의 내용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적인 문헌을 의미하는데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의 청구 범위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허의 청구 범위다. 도면 같은 경우에는 특허의 청구 범위나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이러한 도면에 의해서 이건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할 경우에 명세서에 그 도면에 대한 해설도 달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도면은 이렇게 명세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요약서. 특허 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발명의 개요 요약. 뭐 요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겠죠. 자, 출원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선원 우선의 효과. 자, 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먼저 출원한 사람의 지위를 얻게 돼요. 즉, 그 사람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특허권을 받을 수가 없다. 빨리 출원해야겠죠. 특허를 받을 권리의 발생. 이렇게 출원권자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서류를 막 미비해가지고 막 내요. 아까 출원서에도 내용이 좀 엉망진창이고 약간 미흡하고 특허 청구 범위도 약간 두루뭉실하게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급하니까 선출원자의 지위를 빨리 얻어야 되니까 빠르게 특허 출원을 한다. 그래도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보정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도 출원의 효과다. 그래서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 각종 절차상의 기산점이 된다. 자, 출원을 하게 되면은 출원 1이란 게 발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 출원 1은 굉장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를 심사하는 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심사는 누군가가 청구하기 전에는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심사를 하지 않아요. 즉 출원은 먼저 해도 심사는 나중에 청구를 해야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아. 국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시겠죠? 출원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를 심사하지 않으면 이 출원은 그냥 민간에 공개가 돼. 하지 않은 걸로 봐. 당연히 신규성은 상실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 출원하고서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누구도. 이런 거를 할 때도 기산점이 출원일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이라 그랬죠. 언제부터? 특허권 등록일부터가 아니라 특허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출원일로 다시 돌아가서 출원일로부터 20년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라 그랬지. 즉 특허권이 등록됐을 때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을 산정할 때도 출원일이 기산점이 된다. 라는 등 특허 출원을 하면 각종 절차상의 기산점으로서 작용을 한다. 라는 의미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수업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만 알아도 충분히 특허를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법률들, 이런 내용들 다 기억할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다만 절차적으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던 발명부터 시작해서 출원, 그리고 뭐 특허 심사, 그 특허권의 등록, 그리고 이제 특허권이 등록됐을 때 돌아가서 다시 20년 동안 존속, 그리고 그 안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떤 구제 방법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런 게 있었어, 절차는 대충 이랬어 라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중에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 수업은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출원을 할 때, 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심사를 하기 전까지 과연 특허청에서는, 특허법에서는 특허청을 통해서 어떠한 절차들을 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